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영토 기습 점거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영토 야욕을 먼저 드러냈지만 이제는 다시 침략을 당하는 그런 반대 상황이 오게 된 건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직접 다녀온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양구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세가 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까지 진격을 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말 철저한 그 보안 유지 가운데 진행이 되었고, 예. 심지어 미국이나 가장 가까운 우방조차도 나중에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토 공격 당한 것도 처음이고요. 또 지금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서울시 2배만한 면적을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하게 됐고, 네. 러시아 내 전쟁남이 한 20만 명이 생겼고, 상당히 러시아한테는 쇼킹이고, 네. 우크라이나한테는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갖게 한 그런 전략과 전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러시아군이 점령한 네.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싸움만 일어났었는데 네. 이제는 우크라이나 영토와 러시아 영토 양쪽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말고도 벨고라드라든지 러시아 인근 주에 또 그런 유사한 공격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미국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전격적으로 네. 기습을 해서 점령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다면 미국도 확전을 우려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들어가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몇 가지 레드라인을 설정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레드라인 중에서 굉장히 센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걸 좀 미국하고 공유했으면 아마 미국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예. 예. 최근에 미국의 태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는데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그런 게 있는데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좀 조기에 고급 무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항상 좀 미국과 서방이 좀 무기 지원이 늦었어요. 예. 그렇지만 달라는 거는 거의 다 줬더라고요. 예. 그 마지막에 이제 F-16도 이미 이제 8월달에 우크라이나 들어왔고 이제 하나 남은 전투기. 네, 예. 하나 남은 게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주고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데 물론 이제 전략적인 타겟에 한해서 예. 사용하게 이제 해달라. 그게 남았는데 최근 보도로는 미국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대략 몇 킬로 정도까지를 지금 허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한 장거리 해봐야 300에서 600킬로인데요. 예. 이제 만약 그걸 이제 좀 전투기에다가 이제 전투기 전폭기에다 부착하면은 상당히 사거리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공세적이고 네. 우크라이나는 수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황이 다시 거꾸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난타전 같아요. 예. 육상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이제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또 러시아는 반대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약간 부실한 틈을 타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달을 지나 보니까 육상에서는 어느 정도 일진일퇴는 하지만은 다소 소강 상태고요. 다만 이제 공중전은 굉장히 지금 치열해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드론하고 미사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한 15개 지역을 갖다가 난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또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지지 않고 러시아 4개 지역이라든지 모스크바를 포함해서 가장 큰 지금 드론을 좀 활용해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고 있고 해서 공중전에서는 서로 간에 지금 양보하지 않는 그런 치열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5대1 규모로 양쪽으로는 러시아가 절대적으로 우리한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는데 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걸 좀 핸디캡을 좀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제일 큰 게 역시 이제 드론, 무인 항공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한테는 상당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쿠르스 공격이라든지 그런 전략과 전술도 굉장히 좀 스마트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저렇게 진격을 하고 하면은
핵무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이번에 그 제가 우크라이나 분들 뭐 한 200분은 만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크라이나 분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예. 첫 번째는 뭐 원전이 됐건 핵무기 사용이 됐건 뭐 러시아 자체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 네. 또 미국하고 나토 충분한 그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줬다는 거. 또 중국하고 인도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줬다는 거. 이 핵무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된 것 같아요. 네. 물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의 뭐 2,000km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 드론 무인 항공기 이게 상당히 러시아한테는 그래도 조금 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핵무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 설령 그런 그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분명히 그걸 제지하는 뭐 그런 그룹은 뭐 있을 거다. 네. 그 뭐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이판사판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그 정도까지는 그 망가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전망들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앞으로 핵무기 없이 재래식 무기로만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피해는 아직 그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지만은 영국이나 서방에서 이제 러시아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공시가 되는데 한 60만 명 이상 전사자로 보거든요. 전사자가 전상자 아니고 전상, 예. 네, 그러니까 부상자까지 합쳐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피해냐 하면은 한때 소련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10년 침공했을 때 발생한 전상자가 5만 명이에요. 예. 10배 이상이 된다는 거 불과 2년 반 만에. 네. 그래서 이건 과거에 말하면 한 100년 치를 만한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이기 때문에 그 전상자가 그만큼 생겼다는 거는 또 무기 피해도 많다는 거거든요. 네. 또 뭐 러시아도 그런 피해가 많았다면 우크라이나인들 뭐 적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는 이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 네. 두 번째는 너무 이게 소모전이라는 거.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쌍방이 전쟁을 치를 만한 굉장히 여력이 또 딸린다는 거. 뭐 이런 것 저런 거 감안하면은 어떤 식이든지 빨리 이게 종결이 되는 게 뭐 굉장히 최선이 아니냐. 뭐 이런 움직임도 뭐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면 저는 우크라이나가 사상자가 더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러시아가 더 많이 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양적으로 불리하니까 예. 질적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게 그 이제 드론이라든지 그 하이텍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네. 또 스타링크를 포함해서 그 뭐 정보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목표를 갖다가 타격을 하는 굉장히 이제 정밀 타격을 좀 많이 하고 예. 그 러시아는 뭐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간 좀 올드 스타일한 그 포병 뭐 기병 뭐 보병 위주로 가다 보니까 뭐 지금 드론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 피해가 좀 훨씬 많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상자보다 러시아 전상자가 훨씬 많은 걸로 예. 그렇게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우크라이나 직접 다녀오셨죠? 예. 뭐 무슨 일로 다녀오셨나요? 뭐 5월 달에도 저희들이 한번 1차 방문을 했고 예. 2차 방문은 이제 그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갔더랬고요. 예. 그 사실 이제 8월 말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 양파 이제 파종하는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뒀고 네. 또 우크라이나에서 겨울 양파를 지금 파종하는 시기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뭔가 파일럿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좀 성사되는 거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8월로 잡았고 또 그 태양광이라든지 쓰레기 제철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제 론칭하는 것도 좀 저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형 그 메디컬 센터 네. 그거 좀 론칭하는 저 준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세가 워낙 복잡하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주요 인사들하고 이제 인맥도 좀 네트워킹도 좀 돈독하게 하는 거 네. 그런 한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뭐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꽤 많았군요. 예. 지난 5월에 가시고 8월에 가셨으면 3개월 차인데 네.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좀 보이던가요? 예,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잘 아시는 대로 6월 달하고 7월 달에
큰 그 외교적인 그 빅 이벤트들이 많았어요. 네. 그 노르망디 이제 성전 기념일 계기로 또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G7 정상회담이 있었고, 독일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그 리커버리 컨퍼런스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스위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 논의하는 피스 서미트가 있었고, 또 7월에는 그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근데 이 5가지 그 빅 이벤트에서 공통적인 거는 EU하고 나토가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네. 그런 선언들이 굉장히 많았고, 단순한 모랄 서포터가 아니라 뭐 이제 400억 불이니 500억 불이니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원까지 다른 점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든든한 후원을 하게 된 거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 6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를 이제 공격을 했던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8월 달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무기의 어떤 그 이노베이션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냥 드론이 아니라 그 로켓 드론이라고 네. 로켓의 장점하고 드론의 장점을 갖다 합친 로켓 드론도 뭐 그때 이제 이미 나왔고, 또 우크라이나 자체도 미사일을 개발하지만 상당히 더 좀 고급화된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또 F-16이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들어온 거라든지, 네. 그런 그 군사적인 그 변화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6월, 7월 뭐 그런 그 외교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유럽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바뀐 거는 그동안은 그냥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인데, 네. 이제는 그 유럽하고 나토의 그 안보에 있어서 최전방이 우크라이나다. 아하.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이제 유럽이 뚫린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이 지금 유럽 내에서 가장 그 군사적으로 강국이 우크라이나랍니다. 네. 첫째는 이제 100만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예, 그렇네요. 또 지금 방산도 지금 사실 뭐 제일 활성화된 게 우크라이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EU하고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좀 파트너로 그 인식이 좀 변화가 있다. 뭐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제 평가인데, 네. 뭐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국민들 관심사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일 텐데, 네. 이 부분도 좀 우리 대사님이 많이 관심을 원래 갖고 계신 분야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왜 우리가 진출해야 되는지, 예. 그런 당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보온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체제 경쟁이거든요. 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아니면 근위주의에 대한 가치, 가치 싸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좀 그런 거 지금 어려운 경우를 당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하마터면은 뭐 나라 전체가 공산화될 뻔했는데 그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 지원으로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듯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크라이나가 됐건 누군가 됐건 보온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저는 수업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이게 국제 정치가 얼마나 살벌한지, 그 대국의 어떤 국 탐욕,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자칫하면은 우리도 이제 안보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모랄 해저드가 가질 뻔했는데, 예.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는 뭐 더 무시무시한 이웃들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안보 차원입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200개 이제 유엔 회원국이 있다면은 우크라이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는 50개예요. 예. 그 50개가 또 재미있는 건 다 자유민주주의고 선진국이더라고요. 네. 만약에 한반도에 또 유사한 그 안보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진짜 200개 나라 중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겠느냐. 네. 저는 역시 50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보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네 번째는 이제 그 기회 차원인데, 이제 전후복구. 아마 우크라이나 전후복구가 본격화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들이 이제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이 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할 것 같으면 뭐 우크라이나 전후복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아마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저는 큰 그 하나의 그 마중물이 네. 될 것 같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복구 비용도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최근에 뭐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추산하는 거하고 서방이 추산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는 한 7천억 불 내외로 이제 추산을 하고,
서방에서는 한 5천억 불 내외로 이제 네. 추산을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하루에도 계속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후복구 비용은 뭐 상당히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네. 많이 그 전후복구 사업에 네. 얼마나 참여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후복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좀 나름대로 그 기여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도 좀 주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뭐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필요가 있고 네. 다행히 뭐 작년 7월 15일 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전쟁 지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셨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 20억 불 이상 그 우리가 유무상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고 네. 뭐 그런 게 우크라이나 분들한테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전후복구가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실력 발휘할 수 있는 큰 무대가 될 거다. 네. 당장은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그런 그 신도시 건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SOC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경제 특구를 활용하는 저 산단이라든지 테크노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50개 나라 다 통틀어도 우리가 가장 그 생생한 그 노하우와 컨텐츠가 있고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 리더십이 그 한국을 갖다 가장 국가 발전 그 롤 모델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그 로망이라든지 호감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리적으로 우리가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우크라이나 우리하고 지정학적으로 거의 쌍둥이 관계거든요. 예. 그런 지정학적인 공감대 뭐 그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우리한테 상당히 좀 나쁜 뭐 불리한 구도는 아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우크라이나에 좀 미리 좀 움직일 필요는 있겠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규모로 네. 우리가 뭐 미국이 가장 많을 테고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갑니까? 그 정도면 하면 한 20위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20이네. 예, 그래서 10위 뭐- 안에는 못 들어가는군요. 예, 뭐 저희 그 액수가 우리 국력에서는 상당히 좀 못 미치는 액수인데요. 네. 어쨌거나 우리가 빨리 이제 그런 그 약속한 그 정부 어떤 그 차관이라도 빨리 좀 집행하는 게 네.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네, 재건 사업에 네.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반은 정부가 그래도 길을 터놓은 거 아닌가 충분히 예. 네. 어떻습니까? 저는 제일 큰 기여는 대통령께서 네. 그 작년 7월 15일 날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고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은 전쟁 지역에 우리 국가 원수가 방문한 첫 사례고요. 아, 그래요. 예. 또 한국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수교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우리 국가 원수로 첫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장 춥고 힘들 때 우리 국가 원수가 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님 포함해가지고 또 우리 대규모 대표단이 갔더랬고 예. 또 6개의 지금 파일럿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6.25도 네. 3년을 넘었잖아요. 네. 네, 벌써 2년 6개월 곧 3년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얼마나 더 전쟁이 지속될 것인지 대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봐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확산이 될 경우가 있어요. 네. 확산이라는 거는 진짜 뭐 원전이 사고가 나든지 그 전략 뭐 전술적인 핵무기를 쓰든지 그렇게 되면 에스컬레이션 되는 경우 뭐 그거는 일단 뭐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지만 상당히 좀 가능성 낮은 걸 일단 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이제 서방하고 빅딜을 해서 예. 뭐 평화협정을 좀 맺는 그래 깔끔한 마무리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뭐 그 약간 유야무야한 네. 좀 동결된 컨플릭트로 그리고 장기간의 전쟁으로 예, 이어지는, 가는데 그 대신 지금은 이제 전면전이라면은 네. 그 시나리오도 이제 상당히 제한된 국지전으로 좁혀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시나리오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장기전으로 계속 장기전으로 가되 굉장히 좀 제한된 국지전으로. 지난 사실 뭐 크림 사태 이후에 8년 동안도 사실은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력 충돌이었거든요. 네. 그렇게만 가도 뭐 상당히 좀 우크라이나가 좀 한숨을 돌리고 전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는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11월 5일이 이제 미국 대선이고요. 네. 역시 이제 미국 대선이 가장 그 분기점이 될 걸로 보여지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각각이 되는 것이 어느 후보가 되는 당선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까? TV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와가지고 예. 트럼프 대통령 뭐 종전 입장을 그대로 밝혔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당선되면은 취임하기 전에 그냥 끝내겠다. 근데 그 끝내는 방식이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 양보를 갖다가 전제를 할 것 같으면은 우크라이나한테 상당히 좀 아픈 일이 될 테고, 네. 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정책을 그대로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뭐 계속하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우크라이나한테 일방적으로 좀 희생을 강요하는 거, 그거는 뭐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조기 종전이라면 예. 원 국경선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령한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주 지역을 러시아한테 떼주고 그대로 종전을 시킨다 이런 얘기인가요? 러시아가 점령한 걸 현상 유지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영토 양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나리오라고 봐요. 그게 4개 주 전체가 될지 뭐 2개 주가 될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러시아한테 일부 땅을 떼줘야 되는 종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은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럼. 근데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뭐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일방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문제 종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당선이 된다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미국이 그 희생 당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정학적인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있거든요. 예. 우크라이나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좀 버리지는 못하지 않지 않겠느냐.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이제 휴전을 전제로 했지만 그 한미 안보 동맹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군 현대화라든지 또 우리 이제 한국 부흥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반대급부는 분명히 받아낼 거예요. 네. 그래서 영토 양보가 된다면은 그게 상응한 우크라이나 줄 수 있는 반대급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닐 걸로 보여지는데 네. 다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장기화되면 안 되겠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자꾸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은 이제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돼버리면은 네. 그 아무도 컨트롤이 안 돼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지금 그 레드라인 러시아 본토까지 들어가고 이제 드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스크바를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난타를 하면은 정말 이제 러시아 국민 감정이 이거 진짜 우크라이나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좀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누군가 나서 가지고 좀 싸움을 말려야 된다. 예. 그 대신 우크라이나가 너무 일방적으로 좀 양보하지 않도록 반대급부를 좀 충분히 준다면은 또 우크라이나한테도 나쁜 카드가 아닐 수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대사님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은 뭐 그 중동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뭐 기후 변화 포함해 가지고 정말 그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정치도 그 외교안보만큼은 정치화라든지 이념화해서는 굉장히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그 유라시아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유라시아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좀 그런 야성을 가지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선 우크라이나부터 우리가 좀 잘 챙겨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좀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유라시아까지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대한민국의 미래고 또 대한민국이 또 기여할 수 있는 사명이지 않을까. 하여튼 뭐 도전 정신하고 야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양구 대사님을 모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 최근의 전황, 그리고 미래 전망 이런 것들을 짚어보고 또 전후 복구 사업에서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지까지 짚어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은 우리한테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도 미치고 또 강대국들이 이런 전쟁에서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